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365 닥터 인사이트의 진행을 맡은 길건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글로벌 자산 분산 전략으로 주목받는 단기납 달러 저축, 그리고 상속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금 재원 부족 문제와 그에 따른 보험의 활용법, 마지막으로는요. ETF와 저축성 보험 사이에서 투자 안전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우선 전문가님들 맞이하기에 앞서서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전문가로서는 재무닥터 IFA 명문사업단 박찬 FA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저축 포트폴리오를 책임지는 보험 전문가 IFA 명문사업단 박찬 FA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그러면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사연 온 게 있어서 그거 먼저 보고 와서 나머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금만으로는 아쉽고 그렇다고 해외 투자에 바로 나서기에는 부담이 있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하던 중 단기납 달러 저축 상품을 알게 됐습니다. 일정 기간만 납입하면 된다는 점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환율이 높은 시기에도 시작하는 것이 괜찮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달러를 모으는 것과 달러 저축 상품을 활용하는 것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단기납 달러 저축이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지, 왜 달러로 자산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환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달러 이야기도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환테크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최근에는 이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전쟁 등 이제 지정학적인 갈등 이슈로 인해서 이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세계 대표 자산인 달러에 관심이 되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는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서 이제 위기를 대응하는 필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달러 예금입니다. 은행 통장에 달러를 넣어두고 이제 이자와 환차액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달러 ETF입니다. 주식처럼 스마트폰을 통해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고 소액으로도 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국채 투자입니다. 달러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채권을 매입한 뒤 이제 이자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달러 보험이 있습니다. 달러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환급금이나 보험금을 달러로 받게 되는 상품인데요. 단순히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서 보장 기능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자금 활용도가 높은 단기납 달러 중심 보험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장기적으로 달러 자산을 관리하면서 비과세 때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투자 목적과 본인의 자금 활용 계획을 맞춰서 여러 달러 자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게 달러로 투자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 사연자의 내용은 이거였잖아요. 단기적으로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달러 예금이랑 네. 단기납 달러 종신보험은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쉽게 비유하면 달러 예금은 달러를 보관하는 통장입니다. 통장. 그리고 단기납 달러 중심 보험은 달러 자산을 계획적으로 만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특징으로 달러 예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입출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상 자금이나 단기 자금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대신 금리가 변동될 수 있고 장기적인 자산 증식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반면 단기납 달러 중심 보험은 5년에서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납입한 뒤에 납입을 마친 이후에는 달러 자산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며 특히 달러 자산 확보는 물론이고 복리 효과, 보장 기능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자산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즉, 달러 예금이 유동성과 편의성에 강점이 있다면 단기납 달러 중심 보험은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보장까지 함께 고려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의 조금 비교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최근에 사실은 외부적인 변동성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사고 환율이 더 올라야 되는데 사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인데 지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네, 좀 주제인 것 같은데, 우리는 솔직히 환율이 1,300원일 때도 비싸다고 했고 1,400원일 때도 비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보다 더 높은 구간이 있었던 경우도 있는데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율의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를 맞추려 하기보다는 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설계에서도 환율을 예측하기보다는 시간을 나눠서 접근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나눠서 준비하는 게 환율 변동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 자산이 원화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적금 등 대부분의 자산이 원화로 구성되어 있으면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것도 자산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투자는 환율 전망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예측하지 마라. 항상 그쵸. 틀렸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원화에만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라. 그렇죠. 그래도 또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말만 듣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름대로 그래도 저점에 사고 싶으니까 그럼 저 달러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요거 조금 저점일 때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요거 궁금해요. 네. 대표로 가장 많이 네. 활용되는 지표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가 유로화, 엔화, 파운드와 같은 주요국가 통화 대비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쉽게 말하면 달러의 체력 점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코스피 지수를 참고하듯이 달러를 볼 때는 달러 인덱스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달러 인덱스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달러가 강세구나. 100보다 하락을 했다. 그럼 달러가 약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달러 인덱스는 글로벌 자금 흐름이나 미국의 금리 정책, 경기 전망 등을 살펴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다만 달러 인덱스도 어디까지나 참고 지표일 뿐 미래 환율을 정확하게 예측해 주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환율이나 지표를 집중하기보다는 달러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을 분산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똑같은 얘기 하셨습니다. 예측하지 마라, 분산해라. 그쵸.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근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가 있냐면, 네, 달러 이제 보험이잖아요. 보험사에다가 저희가 하는 건데, 근데 차라리 그 돈이면 미국 주식이나 그쵸. 미국 ETF 있잖아요. 요게 더 낫지 않아요? 실제로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과 단기납 달러 중심 상품은 이제 경쟁성 상품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있는 상품입니다. 주식과 ETF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성장 자산입니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큰 변동폭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반면 단기납 종신 상품은 달러 자산을 꾸준히 준비하면서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보장 기능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에 수익률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함께 고려하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요즘이 한창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그 주식은 내 자산을 늘려주는 공격수의 역할을 맡고 있고 달러 단기납 종신보험은 내 자산을 지켜주는 수비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팀, 강한 팀이 공격수만으로 운영될 수 없듯이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자산만 보유하기보다는 안정 자산을 함께 구성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따라서 여러분이 미국 주식을 할지, ETF를 할지, 달러 단기납 종신보험을 할지 선택하기보다는 각 자산의 역할을 이해하고 함께 활용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 공격수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수비수예요. 아, 그래요? 네. 둘이 섞으면 딱 적당하고 딱 적당할 싶은데. 것 같아요. 네.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달러 자산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저희가 4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4가지가 있다라고 해도 잘못 준비하거나 뭐 실수하는 상황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일단은 상담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율 급등 뉴스를 보고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거예요. 달러도 어떻게 보면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생각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환율 변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네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두 번째는 달러 종신보험을 예금처럼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달러 종신보험과 달러 예금은 달러로 운용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구조 자체는 예금과는 다른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장기 유지가 전제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 자금이 아니라 여유 자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입 전에는 현재의 자금 상황과 앞으로의 현금 흐름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달러 자산도 무조건적으로 많이 보유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목적과 자금 계획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이제 전반적으로 보니까 분산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그쵸, 가장 이야기를 중요합니다.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제 주변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은퇴할 때 원화로 받을 거냐, 달러로 받을 거냐. 그러니까 뭐가 더 유리하다 이게 사실은 갑론을박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오히려 은퇴 준비 과정에서 달러 자산의 중요성이 좀 더 크게 부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은퇴도 이제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은퇴 이후 20년, 30년 그 이상 되는 긴 시간 동안 이제 자산을 준비해야 되는 긴 과정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산을 어떻게 분산해서 보유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은퇴 자산이 모두 원화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미래의 환율 변화나 이제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달러 자산은 내 자산 분산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장기 체류를 계획하신 분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달러 자산의 활용도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달러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교적 짧은 납입 기간 동안 자산을 준비하고 장기간 유지하면서 달러 자산과 보장 기능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 이후에도 달러 자산을 준비하면서 환율 변화에 대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는 달러 자산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은퇴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이제 편입하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저희가 오늘 4가지 정도를 얘기했어요. 달러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게 달러 예금, 그다음에 달러 ETF, 그다음에 달러 보험. 하나 뭐였죠? 미국 국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이 4개가 사실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만약에 사회 초년생이다. 네. 라고 하면 이 4가지 중에 우선순위 골라주실 수 있어요? 사회 초년생이다. 각자의 환경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1등. 1등 무조건 얘부터 해야 돼. 달러 보험이 가장 준비하시기는 첫 번째로 준비하시기는 좋다고 제일 생각합니다. 낫다. 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제 네. 나머지는 다
비율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면 요즘에 이제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네. 금리 인하기에 좋긴 한데 네. 또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그쵸. 사실 좀 그래 좀 빼고. 그래 환율 생각하면 달러 예금이랑 보험 중에 괜찮은 것 같은데 아까 보험은 네. 또 복리랑 그쵸. 비과세 그쵸.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사회 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벌써 이제 준비한 내용 거의 다 끝났는데 네. 사실 여전히 달러에 대한 투자의 관심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달러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딱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다 보면 어떤 상품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지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무설계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어떤 위험에 대비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달러도 만능은 아니고 원화도 역시 반드시 필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자산이 정답이라고 보기보다는 각 자산의 역할을 이해하고 균형 있게 나누어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는 환율 변동, 금리 변화, 글로벌 경기 흐름 등 다양한 변수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분산해서 준비하는 관점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러나 단기 종신보험은 달러에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라 달러 자산, 장기적인 복리 효과, 그리고 보장 기능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자산 관리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방법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좋은 재테크는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에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게 좋다. 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내용들 너무 좋아서 조금만 다시 보기로 이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또 나와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감사합니다. 다양한 주제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저희가 다 잘 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IFA 명문사업단의 백지원 FA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IFA 명문사업단 백지원 FA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계신 상속세와 상속 재원 마련 그리고 보험을 통해 활용 준비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야기에 앞서서 두 번째 사연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부모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자산 규모는 적지 않지만 현금 자산은 많지 않아 나중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서는 재산은 많은데 세금을 낼 현금이 없어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히 보험이 상속세 재원 마련이나 절세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험을 활용해 상속 과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제 주변에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현금성 자산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매 나오는 게 대부분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뭐 몰라요. 제 주변에는 그러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님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진짜 많은지 네, 이게 조금 궁금해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평생 모은 돈이 아파트, 상가, 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저는 돈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은 부동산의 가치가 수십억 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상속세는 부동산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은 유가족 분들은 그 슬픔을 정리하기도 전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까라는 현실적인 고민과 마주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을 팔려고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건데요. 결국에 상속의 핵심은 재산을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보다는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현금을 같이 준비하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도 결론은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뭐 상속세를 미리 준비해. 발생하면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네.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네,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맞아요. 실제로 상속은 사망 후에 시작되지만 준비는 살아있을 때 끝내놔야 합니다. 결국 상속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가족들은 상속이 발생한 후에야 재산을 정리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보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미리 준비하게 되면은 예상 상속세를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상속은요,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정말로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네, 왜냐면 이제 내 돈 바로 팔리니까. 근데 네. 이제 부동산 시장 안 좋거나 네. 대출 막혀 있거나 이러면 사실 내놔도 안 팔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도 다운시키고 막 이렇게 네. 하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많이 겪는 얘기기는 합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면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 상속인들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제값에 팔지 못하거나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상속세 때문에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시점에 팔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부모님은 재산을 물려주게 되었지만 자녀분들은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 설계의 핵심은요,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딱 마지막 말이 와닿네요. 상속 설계의 핵심은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납부할 현금을 미리 준비하는 거다. 근데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현금. 그거 그냥 은행에다가 넣어놓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상속세 준비할 때 보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왜 꼭 보험으로 상속을 준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그 국세청이 실제로 해마다 발간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에서도 네네네. 종신보험을 최적의 상속세 대비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상속이 발생하는 시점에 필요한 현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상속은 사망을 기준으로 시작되고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상속세 재원 마련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단순히 사망을 대비하는 상품이 아니라 가족이 상속 과정에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금융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만으로는 상속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 재산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현금까지 미리 같이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험으로 재산 지킬 현금을 만들면 된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부동산이 있는 경우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보험으로 또 준비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머릿속에 한 번에 딱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이거 딱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유동성입니다. 부동산이 가치가 크지만 필요할 때 바로 현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보험은 약정된 보험금이 바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도 세금 납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객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은 재산을 만들어주고 보험은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현금을 만들어줍니다. 보험은 세금을 없애주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실적인 준비 수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게 딱 제가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쉬워요. 상속세는 어찌됐건 돌아가실 때 발생이 되는데 종신보험은 돌아가실 때 보험금을 주니까 그걸로 바로 현금 재원으로 쓰면 된다. 이해가 조금 갔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사실은 보험 계약할 때는 계약자랑 수익자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보험이라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 따라서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자녀인데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속 설계에서는 상품보다는 구조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보험은 가입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꼭 전문가와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상속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리 해야 된다, 미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상속 말고 증여는 어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상속은 사망 후에 이 재산이 이전이 되는 것이고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살아계실 때 미리 재산이 이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재산 규모와 그다음에 가족 상황에 맞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만 상속과 증여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는 관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일부 자산은 증여하고 나머지는 상속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 역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과 자산 이전 계획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역할을 나누는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상속과 증여 뭐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맞춰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부 증여 보니까 앞에서도 저희가 표에서 보여드렸지만 증여 공제가 있잖아요. 네. 배우자 공제 6억, 그다음에 직계 존속이 성인인 경우에 5천, 미성년자인 경우에 2천.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제 주변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요 한도만큼 증여를 딱 하고 끝내면 되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네. 또 뭐 10년 뒤에 또 2천만 원. 성인이 됐을 때 5천만 원. 네. 이러면 이미 얘네들이 장가 갈 때쯤이나 결혼할 때쯤 되면 굉장히 많은 걸 증여할 수 있다. 그렇죠.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이에요. 너무 효율적인 전략이죠.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음.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한 번에 주는 게 쉽지 않다. 네, 쉽지 않기 아. 때문에 사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보험을 활용하게 되면 그걸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 사연자처럼
사실은 상속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고민도 많으시고.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요 정도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벤저민 프랭클린이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사실 세금은 저희한테 불편한 존재입니다. 사실 상속은요, 재산을 남기는 과정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마지막 준비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속이라고 하면은 세금부터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현금 준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 사례를 보더라도 상속의 핵심은 재산의 규모보다는 재원 마련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준비의 핵심은 재산 규모보다는 가족이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속은 언젠가는 찾아오지만 준비는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역시 그런 준비를 돕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조금 이해가 되네요. 사실은 이제 상속은 재산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구한테든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 자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족해서 뭐 금매나 이런 걸 겪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미리미리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사연자분은 조금 굉장히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뭐 증여나 다른 이야기들도 있으시면 나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까지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전문가 남으셨는데 세 번째 전문가님은 IFA 명문사업단의 조성우 FA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IFA 명문사업단 소속 조성우입니다. 오늘 촬영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가 9,000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는데 이러한 투자를 보험 상품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쉽고 재밌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례 먼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최근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는 ETF로 장기 투자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저축성 보험처럼 안정적인 상품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저 역시 수익을 높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원금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안전성만 추구하다 보면 자산이 잘 늘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최근에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고요.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전성으로 갈 거냐, 공격적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험사와 증권사의 대표적인 상품이 제가 알기로는 ETF랑
저축성 보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돈을 모으는 거는 똑같은데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가장 큰 차이는 ETF는 음. 그 자체로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축성 보험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 상품 중에 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펀드인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4월을 기준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개수가 10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들의 시가총액이 무려 4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제는 명실상부 국민 재테크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ETF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의 기능을 갖추면서도 장기적으로 목돈이나 연금 준비와 같은 노후 자산을 마련하는 상품입니다. 두 상품 모두 저축과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해하시고 활용하셔야 하는 상품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험하면 사실은 노후 준비 이렇게 조금 공식화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보니까 ETF로 또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ETF가 요새 주목받는 이유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예금이나 저축과 같은 상품보다 더 큰 수익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노후 준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자산의 크기를 키워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퇴 후에 꾸준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가 바로 곡간과 우물의 비유입니다. 곡간에 식량이 가득하면 당장은 든든하지만 소득이 끊긴 이후에는 이미 채워져 있는 곡간의 자산을 내가 얼만큼씩 꺼냈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물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물을 길어 마셔도 내일이면 다시 채워지는 것처럼 일정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ETF를 적립식으로 투자해 가는 것은 나의 곡간을 채워가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은퇴 후에 얼마를 언제 매도해서 생활비로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을 통해서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곡간도 채우고 우물도 깊게 팔아. 그리고 둘 다 가져가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우물이 저축성 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저축성 보험이 노후 준비할 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축성 보험은 은퇴 후 연금 준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은퇴 전까지 단순히 많은 목돈을 준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이 끊긴 이후에도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저축성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금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앞에서 저희가 공무원, 군인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잠깐 뭐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그런 연금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냥 은행에 넣을 수도 있고 증권사에도 이제 연금형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거는 보험사의 연금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금 준비는 은행, 증권, 보험사 세 금융기관에서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 개시하기 전까지 저축해두고 모아갔던 연금 재원을 연금 개시 후 일정 기간 동안 조금씩 나누어 받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모아둔 자산을 일정 기간 나누어 쓰는 방식으로는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래 살수록 모아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언젠가 내가 모아둔 연금 재원이 소진될 수 있다는 불안에 또다시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사의 종신연금 상품은 계약 조건에 따라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내가 몇 살까지 살든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연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의 종신연금은 이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를 더해주는 사적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이걸 자꾸 들으면서 두 가지 욕심이 다 생깁니다. 종신 계속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수익도 사실은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저축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더 많이 받고 더 오래 받고. 두 가지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네, 바로 네. 말씀해 주신 게 제가 네.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축성 보험의 한 종류인 연금보험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나의 연금 재원을 운용해가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시이율형, 그리고 고정금리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공시이율형은 시장금리를 쫓아서 변동되는 이자율에 따라 나의 연금이 불어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고정금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입 시 정해진 금리대로 연금이 불어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서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려보자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저는 딱 이거네요. 실적 배당형 연금보험.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적 배당형 상품은 변액 연금 보험, 액수가 변한다라고 해서 변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이거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서 그 성과에 따라 내가 나중에 지급받게 되는 연금액의 액수가 변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국내외 채권이든 주식이든 여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직접 어느 상품에 투자할지 선택해야 되는 주식, ETF, 채권과 같은 직접 투자와 다르게 ETF와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 시점에는 이렇게 적립해간 자산을 목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하는, 즉 저축해가는 기간에는 나의 투자 기능을 활용해서 나의 곡간을 채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은퇴 이후에는 연금으로 활용해서 끊임없는 현금 흐름, 우물을 가져가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투자 이꼬르 손실 가능.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손실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아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실을 안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조금 잘 활용할 수 있는 뭐 체크리스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반드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변액연금보험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 상품의 결과가 모두 다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보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위험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변액연금보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자인 나의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름이 같은 변액연금보험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펀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국내 주식형, 뭐 해외 주식형, 채권형, 뭐 포트폴리오형 이렇게 상품 위험도에 따라 다양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뭐 최근 1년간, 몇 년간의 수익이 좋았다라고 해서 가입하실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연금을 고려할 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나의 투자 성향, 그리고 투자 기간, 은퇴 시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까 제가 보고 있으니까 CG가 나왔었거든요. 펀드 유형별 특징의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나왔는데 장단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펀드의 이름은 그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국내 주식형 펀드라고 하면 그 펀드가 투자하는 상품군의 대부분이 국내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해외 주식형이다라고 하면 그 펀드의 60% 이상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혼합형의 경우에는 뭐 국내 주식, 뭐 해외 주식을 섞은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위험 자산인 주식형 자산의 절반 그리고 나머지는 안전 자산인 뭐 리츠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냥 ETF인데요. 주식형 ETF, 채권형 ETF, 혼합형 ETF.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냥 ETF 하는 게 낫지. 꼭 왜 보험에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는 해요. 뭐 꼭 여기를 해서 노후 준비할 때 이렇게 하면 좋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사실 뭐 설명한 것만 들으면 내가 증권사 계좌 통해서 직접 ETF 사는 거랑 변액연금보험 통해서 ETF와 펀드에 투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변액연금보험에는 일반 ETF 직접 투자와는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간의 초장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이런 장단점이 사실은 조금 명확하긴 한데, 근데 그러면 이건 어때요? 사실은 ETF는 제가 기간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뭐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중간에 제가 편하게 매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험사는 저희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장기다. 길게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정말 동전의 양면 장점인 것이 단점이고 단점인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말로는 목돈이 필요하다,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정작 나의 투자 성향은 지금 당장 눈앞에 마시멜로 사과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한 목돈 마련과 연금 준비는 계속 뒤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장기간 유지해야 되는 보험이 가장 큰 리스크다, 단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찍이 내가 목돈 마련과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상품을 이용해서 나 혼자서로는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을 강제성을 통해 꾸준하게 준비해 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강제성을 두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강제성을 두면 이득도 있잖아요. 비과세. 그렇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해당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익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를 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면 수익에 해당되고 그 수익에는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자를 면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도 나왔다가 사라졌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하는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서 그 금액이 월에 150만 원 이하일 때 추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가 다달이 내는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큰 돈을 한꺼번에 거치하는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자 한 명당, 즉 가입자 한 명당 내는 보험료가 1억 원 이하이면서 역시나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 비과세 혜택을 왜 주는 건가요? 이건 뭐 회사가 주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보험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6조와 시행령 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에는 계약자가 바뀐다든지 중도의 인출을 얼마를 한다든지 추가 납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가입뿐만 아니라 유지 과정에 있어서도 담당자와 기민한 연락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아까 곡관과 우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마르지 않는 우물. 느낌이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뵈서 이야기 또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요. 자산을 늘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지키고 이전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건 것 같아요. 계획을 잡고 미리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